오후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아파트의 거실에서 저는 5살 손녀 지우와 3살 손녀 하은이와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블록을 쌓으며 놀고 있었지요. 처음 손주들을 맡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빈집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니 얼마나 활기찬지 몰랐어요. 지우가 저에게 뛰어와서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지요. 지우가 블록탑을 완성하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봐요. 성 완성했어요. 저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우가 정말 잘 만들었네. 할머니가 간식 만들어줄까? 하은이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간식 먹을래요. 그때만 해도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어머님 덕분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라고 고마워할 때는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뿌듯함까지 느꼈지요. 주방에서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을 삶고 과일을 깎으며 정성스럽게 차리고 있었어요. 맞벌이 부부인 아들 내외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7시에 아이들을 맡아서 저녁 7시까지 돌보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니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애들아, 엄마 왔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달려갔지만 수진이는 스마트폰을 보며 대충 인사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들 저녁은 안 드셨죠? 제가 집에서 해줄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이미 차려뒀어. 따뜻할 때 먹여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럼 애들만 먹이고 저는 나중에 따로 먹을게요.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그때만 해도 그런 말들이 그저 젊은 며느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신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말입니다. 며칠 뒤 아침, 수진이가 아이들을 데려오며 이런저런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요즘 편식이 심해서요. 당근이랑 브로콜리를 안 먹으려고 해요. 어머님이 좀 먹여주세요. 그리고 하은이는 낮잠을 꼭 2시에 재워주시고 30분 넘게 자면 깨워주세요. 밤에 안 자거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그런데 수진아, 애들 기저귀랑 분유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 깜빡했네요. 어머님, 죄송한데 편의점에서 사서 쓰시고 나중에 돈 드릴게요. 지금 급해서요. 나중에 돈 드릴게요 라는 말이 점점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 분유, 이유식, 간식,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가 미리 사두고 나중에 받기로 하는 일이 늘어갔어요. 수진이가 급하게 나간 후 저는 지갑을 들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들 키우는데 드는 돈 정도야 할머니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지요. 하지만 1달, 2달이 지나도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하은이를 재우고 지우와 함께 있는데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9시쯤 갈게요. 애들 저녁 챙겨주시고 지우 학습지도 봐주세요.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학습지? 그게 뭐냐?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한글 공부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지우가 더 잘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하은이 기저귀 갈 때 발진 크림 꼭 발라주세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식, 야근, 동창 모임. 그들의 사회생활이 늘어날수록 제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어요. 저녁 8시. 저는 지친 몸으로 아이들 저녁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보채며 밥을 뱉어내고 지우는 학습지를 하기 싫다며 떼를 쓰고 있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하은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급 보육교사가 되어 있구나. 아니, 보육교사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한 달 후 친구 옥분이가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옥분이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요즘 얼굴이 많이 늙었다. 손주 돌보느라 고생이 많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애들이 감기까지 걸려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 옥분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손주 맡기면서 돈은 얼마나 주더냐? 저는 어리둥절하며 말했습니다. 돈? 뭔 돈? 옥분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요즘 시대에 애 맡기고 돈 안 주는 데가 어디 있어? 우리 며느리는 한 달에 80만 원씩 줘. 그것도 미안하다면서 말이야.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0만 원?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 용품비까지 제가 부담하고 있었어요. 옥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순덕아, 설마 너는 공짜로 해주고 있는 거 아니지? 하루 12시간씩 애 둘을 돌보면 어린이집이만 해도 월 100만 원은 넘어가는데? 저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글쎄, 가족인데 돈을 받는 게 맞나 싶어서. 옥분이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착한 것 다. 가족이라고 해서 네가 호구가 되라는 법은 없어? 당장 수진이한테 말해봐. 애 맡아주는 대가 얘기를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호구였던 걸까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던 것일까요? 다음 날 저녁 수진이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잠깐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게 애들 돌보는 것도 이제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아무래도 용돈 정도는...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돈 얘기를 왜 하세요? 저희가 어머님께 뭘 잘못했나요? 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집 대출에 아이들 보험료에 생활비까지. 그리고 어머님은 할머니잖아요. 손주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 12시간씩 아이들을 돌보고 제 돈으로 기저귀와 분유를 사고 밤잠을 설쳐가며 아픈 아이들을 돌본 것이 그저 당연한 일이었단 말입니까? 며칠 뒤 수진이가 평소보다 더 많은 짐을 들고 왔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애들 영어 학습지도 시작해요. 이 CD 틀어주시고 하루에 30분씩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건 지우 피아노 교재예요. 어머님이 옆에서 연습 도와주세요. 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피아노? 나는 피아노를 못 치는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어르신들도 다들 새로운 걸 배우시잖아요.
그리고 이건 하은이 발달 체크리스트예요. 매일 기록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제 저는 보육교사, 영어교사, 피아노 교사, 그리고 발달 전문가까지 되어야 했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많은 역할을 떠맡게 된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영어 CD를 틀어주며 지우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딴짓을 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재미없어요. 그만하고 놀아요. 저는 달래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어. 조금만 더 해보자. 지우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가 나쁜 할머니예요. 아이가 저를 나쁜 할머니라고 하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싶은데 이상한 교육 때문에 아이들과 갈등만 생기고 있었어요. 저녁 7시, 수진이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하루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수진아, 지우가 영어 공부를 많이 싫어하더라. 그리고 피아노는 내가 도저히... 수진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에는 다 그래요. 꾸준히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어머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해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들 잘하시던데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잘하시던데요. 저를 다른 할머니들과 비교하는 며느리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수진이가 또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내일부터 애들 태권도 학원도 데려다 주셔야 해요. 오후 4시에 학원 가고 5시에 데리러 가시면 돼요. 저는 물었습니다. 태권도 학원? 그게 어디에 있는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지하철로 2정거장이에요. 걸어서도 20분 정도? 어머님 운동도 되고 좋잖아요. 69세의 할머니에게 손주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학원을 오가라는 말을 태어나게 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한 주 후 비 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고 지우와 하은이를 데리고 태권도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은이는 감기 때문에 계속 기침을 하고 지우는 학원에서 다른 아이와 싸워서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모든 것이 꼬였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내리고 하은이는 열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태권도를 그만두고 싶다며 계속 울고 있었고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기침이 안 멈춰요. 지우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태권도 싫어요. 형이 나 때렸어요. 저는 달래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괜찮다. 집에 가서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하은이 열을 재보니 38.5도였습니다. 급하게 해열제를 먹이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하은이가 열이 많이 나. 38.5도야.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수진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해열제 먹였으면 괜찮을 거예요. 열이 39도 넘으면 그때 연락 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많이 아파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들 키우다 보면 감기 정도는 다 걸려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하은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픈 손주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예민하다고 치부하는 며느리.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날 저녁 8시 수진이가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회식이 길어졌네요. 애들은 어때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은이 열이 계속 나고 있어.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수진이가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들 감기 정도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세요. 저도 어릴 때 감기 걸려도 엄마가 집에서 다 봐줬어요. 요즘 할머니들은 너무 나약해진 것 같아요. 나약해진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아이들을 돌본 할머니를 나약하다고 말하는 며느리.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네? 뭔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애들 못 봐준다.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약한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수진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농담이시죠?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 문제다. 나는 이제 손주 안 본다. 수진이가 당황해서 저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제가 사과할게요. 오늘 회식에서 좀 마셔서 말이 거칠었나 봐요. 저는 말했습니다. 사과받을 생각 없다. 결정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돈 문제예요? 어머님이 전에 말씀하신 용돈 드릴게요. 얼마나 원하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의 무료 보육교사가 되기 싫다.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래기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이제 다른 수를 쓰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어머님이 애들 봐주신 건 할머니로서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저희가 특별히 부탁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시작한 거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연한 의무? 하루 12시간씩 애 둘을 돌보는 게 할머니의 의무라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손주들이 싫으신 거예요? 할머니가 손주 안 본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수진이는 이제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저를 압박하려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눈치 보며 사는지 아세요? 친구들은 다 어린이집 보내는데 저희만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럼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잖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린이집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월 200만 원이에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결국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월 200만 원을 절약해주는 무료 보육교사였던 것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더더욱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수진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속물적으로 나오세요? 가족끼리 돈 계산하는 게 보기 좋아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민호 씨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제 아들까지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민호가 상처받는다고? 그럼 민호한테 직접 말해 봐라. 내가 6개월 동안 공짜로 애들 봐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이야. 수진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럼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나간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맞는 평온한 저녁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아들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둡고 피곤해 보였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갑자기 애들 못 봐준다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못 봐준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말이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좀 말이 거칠긴 하지만 나쁜 마음은 없어요. 회사 일이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역시나 아들은 아내의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네 애들을 돌봤다. 한 푼도 받지 않고 말이야. 그런데 네 마누라는 그게 당연하다고 해. 심지어 나를 나약하다고까지 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수진이가 잘못 말한 거예요. 하지만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스트레스가 많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냐? 69살 할머니가 하루 12시간씩 애들 돌보는 게 쉬운 일이냐?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엄마는 할머니잖아요. 손주 돌보는 게 기쁘신 거 아니에요? 제 아들마저 며느리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니까 당연하다는 그 논리. 저는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네가 이런 아들인 줄 몰랐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마누라가 6개월 동안 나를 어떻게 부려먹었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영어 교육, 피아노 교육, 태권도 학원까지? 나를 뭘로 본 거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저는 말했습니다. 교육을 원하면 돈을 내고 전문가한테 맡겨라. 왜 할머니한테 모든 걸 떠넘기냐? 민호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애들 안 봐준다고 하시면 저희 직장은 어떻게 해요? 수진이도 일해야 하고 저도 일해야 하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매정하세요. 저희가 엄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아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매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이 집에서 나가. 민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현관문을 열어젖히며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아들이 나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은 조용하지만 평온했어요. 처음 며칠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를 위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습니다. 친구 옥분이와 함께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사람 살 것 같아. 옥분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쪽에서는 연락 없어?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민호가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했는데 내가 받지 않으니까 이제는 포기한 모양이야. 옥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애들은 누가 보고 있을까?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어린이집에 보냈겠지 뭐. 사실 손주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2주 후 둘째 아들 영수가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애들 안 봐주신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안 봐준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잘했어요. 형수가 너무했어요. 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해? 영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다 봤어요. 형수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마치 무료 보육교사 부리듯이 하더라고요. 저는 보기가 안쓰러웠어요. 둘째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영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형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거예요. 손주 돌보는 게 할머니의 의무는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고맙다, 영수야.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형네 집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영수가 말했습니다. 형수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대요. 어린이집은 대기가 너무 많고 지금 형이 반차 내고 애들 돌보고 있어요. 아들이 반차를 내며 아이들을 돌본다는 말에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들이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확히 2달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수진이가 보였어요. 평소와 달리 초라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수진이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자 수진이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수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한테 너무 심한 말씀 드렸어요. 2달 전에 거만했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앞에는 완전히 굴복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무릎 꿇을 일까지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반성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하루 종일 애들만 보고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요. 어머님은 6개월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온 거냐? 힘들어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정말 한계예요. 민호 씨는 회사에서 조기 퇴근 때문에 눈치 보이고 저는 육아휴직 못 받아서 회사에서 잘릴 위기고 어린이집은 대기가 200명이에요.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님 말씀 잘 듣고 돈도 드릴게요. 월 50만 원 드릴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50만 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더 드릴까요?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정말 절박해요, 어머님. 2달 전에는 당연한 의무라고 했던 수진이가 이제는 돈을 주겠다고 애걸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는 교육 같은 거 절대 안 시킬게요. 그냥 봐주시기만 하면 돼요. 태권도 학원도 안 보낼게요. 어머님이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제야 제대로 된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수진아, 늦었다. 네? 어머님, 뭐가 늦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69살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월 100만 원 드릴게요. 정말이에요. 100만 원?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금액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건 돈 문제가 아니다. 존중의 문제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존중해 드릴게요. 어머님 말씀이 곧 법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저녁 둘째 아들 영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형수가 다녀갔다면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왔다 갔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거절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영수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고맙다, 영수야. 영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새로 나온 영화가 재밌다고 하던데.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오랜만에 영화나 보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시간.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행복이었습니다. 손주들이 그립지 않냐고요? 물론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리움과 희생은 다른 것이지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요. 그때까지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당당하고 자유롭게 말입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문화센터 수강 신청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서예, 요가, 독서 토론 등 다양한 강좌들이 적혀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서예도 배우고 요가도 해보고 친구들과 여행도 떠날 것입니다. 69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지요. 창밖 석양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나의 희생의 시간들. 안녕, 나의 참음의 나날들. 이제 진짜 박순덕의 인생이 시작됩니다.